딸이 고등학생 때 의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대학 입시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외고부터 의전원까지 딸의 특별한 진학 과정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혹이 잇따르면서 조 후보자가 과거 공정과 정의를 주장한 소신 발언들에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도 뜨겁습니다. 내로남불이 체질화된 위선적인 인물이 법무부 장관을 맡는다면 비전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가족 청문회 신상 털기회가 아닙니다. 일제가 어떻게 독립운동가를 밀정으로 포섭했고 밀정들이 얼마나 임정 깊숙이 침투해 있었는지 행적을 KBS 탐사보도부가 추적했습니다. 독립유공자가 된 밀정도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는데 갈등의 출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위계 질서가 강한 공무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된 한 팀장의 괴롭힘 사례와 피해 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고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번엔 후보자의 딸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에 의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대학 입시에서 이 논문을 입학 사정 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해당 대학이 사과했습니다. 연구 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국 후보자 측에서는 이 과정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해명해왔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승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린 의학 논문. 단국대 의학연구소가 신생아의 유전자 차이를 분석한 건데 책임 저자가 A 교수입니다. 그런데 제1저자로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조국 후보자 딸이 올라 있습니다. A 교수는 조 씨가 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으로 일했는데 기여도가 높아 인턴십 확인증뿐 아니라 논문 저자로 등재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인을 한 게 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나는 이제 좀 더 확실하게 도움을 주고 싶었던 거죠. 기여도가 높다고 제1저자로 등재될 수 있는 걸까? 연구저자 가이드라인은 학술적 개념과 계획, 분석 등에 상당한 공헌을 하고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며 출간될 원고를 최종 승인하는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요거 다는 아니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규정 위반이라든지 무슨 부끄럽게 생각하는지 전혀 그러지는 않아요. 전문가들은 이례적이라고 말합니다. 마무리하고 데이터를 해석해서 논문을 직접 써야지만 일저자의 자격을 주지. 직접 쓰지 않은 거는 일저자의 자격을 주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책임 저자인 A 교수 아들과 조 후보자 딸은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아들 친구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논란이 일자 단국대는 연구 논문 확인이 미진했다며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 딸은 논문 등재 이듬해인 2010년 고려대학교 수시 전형 과정에 이 논문을 제출했고 최종 합격했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딸이 실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종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논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외고를 나와서 고려대에 입학하고 이후에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소 특별한 전형을 계속 거쳐간 것입니다. 조 후보자 측에서는 이 과정에서 물론 잘못은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조금 넓게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정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후보자의 딸은 2005년부터 2년간 미국에서 생활한 뒤 이듬해 외고에 진학했습니다. 조 씨가 지원한 건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그중에서도 영어 능력 우수자 전형이었습니다. 해당 전형의 총점은 200점, 이 중 중학교 성적이 40점인데 기본 점수가 38점이어서 변별력이 없습니다. 나머지 130점은 영어 논술과 인터뷰인데 사실상 당락을 좌우했습니다. 갓 귀국한 조 씨에게 유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 2010년 수시 모집으로 고려대에 진학한 조 씨. 이번에는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이었습니다.
3배수를 뽑는 1단계는 영어 성적과 학생부 전형, 논란이 된 의학 논문 실적이 이 학생부 전형에 반영됐습니다. 2단계는 면접이 추가되는데 대다수 학생들이 치르는 수능 성적은 필요 없는 전형입니다. 이후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한 조 씨. 의전원 입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학교육 입문검사, 미트 성적은 제출 대상이긴 했지만 정작 평가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대학 성적과 영어, 면접이 평가 과목입니다. 공교롭게도 조 씨는 대학원 입시까지 통상적인 시험을 치르지 않은 겁니다. 불법은 없었다지만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출발선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무너뜨리거나 아니면은 남들보다 어떻게라도 좀 앞서서 이렇게 한다거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배신감이 들고 분노도 안 느껴질 만큼 되게 박탈감이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부정 입학은 아니라는 조 후보자 측의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이렇게 논란이 큰 이유가 하나 또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 SNS나 강연 등을 통해서 남긴 발언들이 있죠. 공정사회, 정의를 강조하면서 젊은 세대의 공감을 얻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거지고 있는 여러 의혹과 논란은 물론 불법은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과거의 그 발언들과 다소 모순돼 보이는 측면이 강해서 논란이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돈도 실력이라던 정유라 씨를 향해 일침을 놨던 조국 후보자. 틈날 때마다 한 말입니다. 나의 부모가 누구인가에 따라 나의 노력의 결과가 결판이 나는 식으로 흐름이 바뀌어 나갔다는 것이 이게 우리 사회의 지금 가장 근원적 문제라고 봅니다. 노력해도 금수저를 따라잡을 수 없는 청년들의 분노에 공감하며 공정사회, 정의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위 계층이 몰리는 특목고는 원래 취지대로 운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외고를 나온 딸은 의학 전문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내로남불이냐는 비판에는 아이가 외고생이면 교육 체제를 비판할 수 없냐고 반박했습니다. 자기가 돈을 적게 쓰더라도 아이한테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난받을 바가 아니죠. 논문 표절 관행에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학계가 반성해야 한다. 잠을 줄이며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있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고교생이었던 딸은 단 2주 만에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습니다. 반값 등록금 논란 땐 장학금은 성적보다 경제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는데 50억 원이 넘는 재산에도 딸은 장학금 1,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폴리 패서는 본업을 방기한 채 자리를 얻으려고 정치권을 드나드는 교수. 위장 전입은 범죄에 해당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정작 자신도 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과거 발언이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후보자는 오늘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반면 야당은 후보 사퇴를 주장하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청문회 준비단에 나온 조국 후보자 정책 발표를 자청했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러나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상세한 경위, 배경 등 실체적 진실은 국회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조국 TF까지 만든 한국당은 조국 후보가 과거에 말해온 기준이라며 사퇴는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본인과 주변에는 한없이 관대한 그 이중성, 그 모순. 과거 글이 부메랑처럼 돌아왔다며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내로남불이 체질화된 위선적인 인물이 법무부 장관을 맡는다면 누가 이 나라의 법무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사법개혁 상징인 조 후보자의 이미지를 실추하려는 불손한 의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빨리 열어 해명을 듣자고 했습니다. 후보자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와 법무부 수장으로서의 비전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가족 청문회 신상 털기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난감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법적 문제는 없다면서도 국민정서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청문회를 통해 도덕성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 9시 뉴스에서는 일제강점기에 한국인 밀정을 찾아내서 그들의 행적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탐사보도부가 찾아낸 밀정 혐의자만 895명에 달했습니다. 실명도 공개했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기밀 문서를 장기간 분석한 결과인데요. 특히 이들 밀정 가운데에는 안중근 의사의 동지, 또 김좌진 장군의 비서, 의열단장 김원봉 선생의 부하 등 현재 독립유공자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후속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일제의 임시정부 파괴 공작입니다. 일제는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밀정을 동원해서 집요하게 임정 붕괴 작전에 돌입합니다. 일제가 어떻게 독립운동가를 밀정으로 포섭했고 또 그런 밀정들이 얼마나 임정 깊숙이 침투해 있었는지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일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독립운동가를 밀정으로 포섭해 임시정부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 그 중심에는 우스노미야 다로 조선군 사령관이 있었습니다. 우스노미야가 우선 포섭한 사람은 당시 독립운동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던 범제 김규흥. 5차례 만난 후 김규흥에게 임시정부를 파괴하라는 밀명을 내립니다. KBS는 김규흥이 우스노미야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김규흥의 친필 편지로 한국에 공개되는 건 처음입니다. 우스노미야 사령관 각하에게 임시정부에 200명이 있었지만 대부분 귀국하고 60명만 남았다. 이 중 극렬분자는 40명이라고 보고합니다. 이어 이들을 회유하기 위해선 20-30만 엔이 필요하다며 밀정비를 요청합니다. 김규흥의 친일 논란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밀정 의심 행적이 처음 밝혀진 겁니다. 경악스러웠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연구자들의 연구를 기다려야 되지. 이런 것을 이제 너무 이제 조급하게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김규흥은 1998년 건국 훈장 애국장을 받았습니다. 상해 일본 총영서관은 끊임없이 밀정을 생산해내는 이른바 밀정 공장이었습니다. 那么这个就是指挥去破坏，就是破坏韩人独立运动的一个指挥中心，也可以这样说。 집요하게 임정 내부에 밀정을 침투시켰고 김구 선생의 경원까지 밀정으로 포섭했습니다. 3차례에 걸쳤던 김구 암살 시도 모든 공작에 일제는 밀정을 동원했습니다. 김구 선생은 심장이 있는데 관통을 당하고 또 독립운동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저격을 하게 했다.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 전투가 있기 10년 전부터 지속적인 감시에 시달려 했습니다. 1912년 작성된 일본 기밀문서, 홍범도의 부하가 밀고한 내용입니다. 홍범도는 러시아 말을 타고 있다. 완장에는 붉은색 선 2줄이 둘러져 있고 견장은 청색이며 통영감이라고 적혀 있다. 홍범도가 사는 곳은 해산진 대안 1리에서 약 30리 떨어진 신약수동이다. 한국에 은밀히 파견된 홍범도 부하들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까지 낱낱이 담겨 있습니다. 밀정은 독립운동을 와해시키려는 일제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네, 독립운동가였다가 일제의 밀정으로 포섭되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다시 독립유공자로 훈장을 받고 글쎄요,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장기간 밀정의 흔적을 추적해온 이재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네. 영화 밀정에서 봤던 그게 연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훈장을 받았다는 건 밀정으로 해방 이후에 들키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서훈 심사가 얼마나 부실했던가 이 부분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과거, 그러니까 1960년대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더 꼼꼼하게 서훈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 거는 이제 일본의 기밀문서, 공문서 자료들이 2000년대 이후에 좀 뭐랄까요, 공개 범위를 점점 더 넓혀왔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미처 몰랐던 사실들이 지금 발굴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발언은 반민특위도 와해되고 친일 잔재 청산이 제대로 안 됐다는 측면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고요. 예.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어떻게 독립운동가였다가 이렇게 밀정으로 포섭됐을까? 아무리 돈을 상당액을 줬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독립운동가가 되고자 했다는 것은 사실 세속적 욕망보다는 뭔가 큰 가치의 인생을 걸었다는 측면이 강한데 그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는 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제 측에 고용된 밀정,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밀정은 돈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밀정으로 됐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독립운동 진영에 있다가 이제 변절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단지 돈뿐만이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친일파들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변절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복합적 요인이라면 혹시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가령 뭐 가족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족을 볼모 삼아서 일제가 집요하게 그 독립운동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을 설득하고 포섭하는 것도 기밀 문서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렵게 독립운동가를 밀정으로 포섭했다고 하더라도 이들 밀정들이 보내온 정보를 일제가 쉽게 믿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일제의 어떤 치밀함과 집요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진영에서 넘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박에 바로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정보 제공을 끊임없이 하도록 요구하고 그 정보의 질과 양을 판단한 다음에 어느 정도 누적이 된 뒤에 그 사람을 신뢰하고 승인해주는 나름의 검증 작업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러면 집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밀정들이 보내온 정보를 가지고 실제로 일제가 어떤 작전을 벌여서 유력 독립운동가를 뭐 체포하거나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네,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보도했던 사례 가운데 그 방금 앵커께서 언급하셨던 김자진 장군의 비서가 대한 독립군단의 거의 모든 정보를 세세하게 밀고했다는 것을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보도해 드렸었는데 그 밀고 내용 중에 군자금을 모집했던 이홍래 선생님이 어떤 방식으로 군자금을 모금했는가를 세세하게 밀고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홍래 선생님은 그 밀고 내용이 있고 나서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붙잡혀서 옥고를 치르죠. 물론 이제 둘 사이에 어떤 엄밀한 인과관계가 있었는가는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입증하기가 쉽진 않겠습니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저 사진이 뭐냐면 지금 서울 현충원에 가보면요. 밀고자였던 이정과 밀고 대상이었던 이홍래 선생님이 저렇게 위패가 나란히 놓여져 있습니다. 같이 있다는 거죠? 저희도 현장에 가봐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좀 씁쓸하고 좀 역설적인 모습이라고 역사의 아이러니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이 밀정 추적은 사실 친일 잔재의 청산이기도 합니다. 21세기에 서훈 취소가 가능할까요? 훈장을 주는 것보다 줬던 훈장을 취소하는 게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렇고요. 그러나 저희가 발굴한 자료들이 워낙에 구체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서훈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 기간 추적을 했고 나름의 근거가 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사실은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은 국가보훈처죠. 그쪽 입장은 어떻습니까? 근데 원론적인 입장을 좀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00주년을 맞아서 지난달에 원래 1차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유공자들이 얼마나 튼실한 근거를 가지고 훈장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1차 발표를 지난달에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지금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료한 이유를 또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인력 문제라든가 전문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개선이 좀 필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밀정 추적 한 8개월 정도 했던 거죠?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 외교장관 회담이 오늘 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의 양자 회담이 있습니다. 한일 갈등의 출구가 마련될지 베이징 연결하겠습니다. 최영은 특파원, 관심은 내일 열리는 강경화 장관, 고노 일본 외무상과의 양자 회담입니다. 혹시 그쪽에서 낙관적 기류가 조금 있는지요? 네, 내일 장관회담에 앞서서 오늘 국장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약 40분간 대화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양측의 입장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다만 서로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일 한일 외교수장들이 만나봐야겠지만 낙관적인 분위기는 일단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은 오늘 강경화 장관이 베이징으로 가면서 했던 말 그대로군요.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공항에서 한 말입니다. 한국의 입장을 일본에 적극적으로 개진할 준비를 하고 간다면서 참 어렵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연장 시한이 나흘 뒤로 닥쳤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늘 국장급 회의에서도 우리 측은 일본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내일 회담에서 이처럼 한국은 지소미아를, 일본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백색 국가 배제 조치를 서로 카드로 쓰면서 서로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내부에서 강경 대응으로만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기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아니라 중국 중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가능성이 있는 말인지 현지에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강경화 장관 또 고노 일본 외무상과 각각 양자 회동을 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을 만난 왕이 부장은 한중일 3국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 왕이 부장이 먼저 한일 문제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곳 중국의 관영 매체들도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영내 무역 협정을 위해서 중국이 중재에 나설 수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중재 혹은 관여에 대해서는 미국의 동맹으로서 한국과 일본의 경계감이 있습니다. 또 중국 스스로도 전방위로 충돌하고 있는 미국과의 싸움이 버거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베이징 최영은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 도발과 관련해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핵심 소재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전북 전주시 효성 첨단 소재 공장에서 열린 신규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서 이같이 말하고 자립허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탄소 섬유 등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선정해서 향후 7년간 7, 8조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부터 도쿄에서 올림픽 참가국 대표들의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194개국 대표들이 방사능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한체육회가 내년 도쿄올림픽 3주 정도 전부터 현지에서 선수단 훈련 캠프를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당이 즉각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바람 방향이 바뀔 때마다 방사능 측정기에 경고음이 울리는 곳. 도쿄올림픽 성화 출발지인 후쿠시마 인근 제이빌리지입니다. 福島の皆さんと共にですね、復興五輪の開幕を、そして、復興が進んでいる福島の姿を世界に発信をしたいと。 홍보용으로 후쿠시마 농산물을 선수단에 공급하려 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도쿄올림픽에 대한 방사능 불안은 더 커진 상황. 그런데 대한체육회가 올림픽 3주 전부터 폐막까지 40일 동안 도쿄 현지에 선수단 훈련 캠프를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15개 종목 선수들을 대상으로 도쿄와 지바현 근처의 체육시설에서 훈련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선수단 급식도 문제입니다. 대한체육회가 국산 식자재를 공수한 자체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계획한 건 올림픽 일주일 전. 훈련 캠프는 그보다 2주 앞서 문을 열기 때문에 자체 급식에 공백기가 생기는 겁니다. 여당은 이런 이유로 대한체육회에 현지 훈련 캠프 운영을 재검토해달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방사능으로부터 일본이 안전하지 않다면 굳이 우리나라가 시차도 없는데 굳이 현지 훈련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실제로 지카 바이러스 우려가 있던 리우 올림픽과 지리적으로 가까웠던 베이징 올림픽 때에는 현지 훈련 캠프가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오늘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 단장회의에 참석해 방사능 안전과 식자재 공급 문제 점검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심층기획 사무실 세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민간 기업보다 위계 질서가 강한 공무원 사례를 짚어봅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 팀장의 갑질과 괴롭힘 피해 신고가 접수돼 감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폭언은 물론 한밤중에 팀장의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다 놓으라는 지시도 했다는데요. 유호윤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3명은 최근 담당 팀장 A씨를 갑질 행사로 신고했습니다. 심지어 개인 재산세 관련 서류에 대리 서명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업무 과정에서 툭툭 터져나오는 폭언도 팀원들에겐 큰 고통이었습니다. 육아를 위해 유연 근무제를 이용하려는 것도 막았습니다. 신고자들은 A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업무를 배제하는 등 교묘히 괴롭혔다고도 말합니다. 정서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만큼 힘든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허벅지를 끊임없이 찌르는 그런 고통을 받는 느낌? 팀장 A씨는 아이를 데려와 달라는 것과 대리 서명은 지시가 아니라 부탁이었으며 폭언은 신고자들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직장 괴롭힘을 신고할 경우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요? 신고자들은 자체 조사 과정에서 겪은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태도와 방식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조사 결과 역시 부실했다고 대답합니다. 허유진 기자입니다. 농촌진흥청 직원 3명은 지난 1월 담당 과장 A씨를 폭언 등 직장 내 갑질로 신고했습니다. 내가 일을 하나하나 다 지적해줄게요, 당신한테. 당신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과장님. 당신이라고 할수 없는 다 알아보고 오세요, 그러면. 저는 같은 동등한 인간이 아닌 그런 기분이 들었죠. 고민 끝에 어렵게 결정한 신고였지만 정작 감사부서의 조사는 신고자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주인 어듯이 그냥 아니오로 대답하고 하니까는 그게 너무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조사 당시 녹음된 내용입니다. 허위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근무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부터 법적 책임을 거론하더니 조사 중엔 말을 자른다며 신고자를 질책까지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실이 있는지 있다라고 한다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런 식으로 하려면 조사 안 받겠다라고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조사 결과 신고한 갑질 행위 중 일부만 인정된 채 현재 과장 A씨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직원들 조사하는 건데 사실 여부만 조사했지 강압적으로 하거나 또 이런 내용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신고자들은 부실 조사라고 반발하고 있고 인권위는 농진청 감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도로에서 무차별 폭행을 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현장에서 가해자를 놓친 경찰은 피해자가 직접 SNS로 가해자 신원을 확인한 후에야 가해자를 검거했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앞을 오토바이 한 대가 가로막습니다. 한 남성이 다가와 차 창문 사이로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릅니다. 29살 여성 운전자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사주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욕을 하면서 창문을 열어달라 하길래 저는 이제 창문을 열어줬고요. 계속 차량 얼굴만 집중적으로 때렸거든요. 얼굴만 집중적으로 때리다 보니까. 지난달 26일 밤 경남 창원의 도심 사거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신호가 바뀌어도 출발하지 않는 오토바이를 향해 경적을 두세 차례 울렸다가 봉변을 당한 겁니다. 오토바이를 탄 두 남성은 피해자 차에 침을 뱉고 분이 덜 풀렸는지 다음 신호등까지 따라와 8분여 동안 마구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는 오토바이 번호판을 모자로 가린 채 유유히 달아났습니다. 당시 인근 운전자 신고로 순찰차가 출동했지만 가해자들 오토바이를 놓쳤습니다. 답답해진 피해자가 블랙박스에 담긴 피해 영상을 직접 SNS에 올려 네티즌의 도움으로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다음날 피해 여성이 가해자 신원을 알아냈다며 경찰에 6차례나 신고 전화를 했지만 경찰은 관할이 아니라며 즉각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112 민원센터에 신고한 뒤에야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 36살 안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더 한다고 했는데 조금 끌어가 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참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경찰 대응에 문제가 있었는지 감찰을 진행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최근 아르바이트생 안전사고가 난 대구의 놀이공원이 시로부터 고용 친화 기업으로 선정돼 포상금까지 받게 됐습니다.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생 고용 비율이 무려 30%가 넘는데도 말입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가 난 이 놀이기구는 최고 시속이 70km가 넘습니다. 사고를 당한 아르바이트생은 자체 교육과 법정 교육 4시간만 이수하고 입사 일주일 만에 곧바로 열차 운행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이렇게 이 놀이공원에는 35명의 아르바이트생이 모두 32대의 놀이기구를 혼자서 운행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비용 절감을 위해 정규직을 계속 줄여왔고 비정규직을 크게 늘렸습니다. 지난해 말 2월드의 정규직 직원은 1년 전에 비해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은 88명으로 2배나 늘었습니다. 대부분 아르바이트 직원이었습니다. 그런 이벤트 등에 따라서 약간 그 비정규직, 그러니까 그 기간제 근로자분들의 좀 증감이 있긴 했었지만은 이는 저희가 의식적으로 일을 하거나 정책적으로 비정규직을 늘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고용의 질이 계속 악화됐지만 대구시는 최근 이 놀이공원을 고용친화 대표 기업으로 선정하고 포상금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고용인원 증감에만 몰두해 비정규직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미비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향후 비정규직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친화 대표 기업 선정에 배제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는 주목구구식 엉터리 조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어떤 그런 기업을 고용친화 대표 기업으로 선정했다라는 얘기는 어떤 점에서 보면 우리가 고용친화라는 말을 이 단어 개념조차도 좀 왜곡시키는 어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양질의 일자리 기업을 발굴하겠다는 취지의 고용친화 대표 기업. 정작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엘러간사의 유방 보형물을 이식받은 국내 여성에게서 희귀암이 확인된 이후 불안과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같은 제품으로 수술을 받은 여성이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식약처는 위험성이 낮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엄진아 기자입니다. 엘러간사의 유방 보형물을 이식받은 여성들이 하루에도 수백 건씩 글을 올리며 불안을 호소합니다. 위험성이 낮다지만 정말 몸에 계속 지녀도 괜찮은지 막막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잠잠을 설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대처를 해야 될지 알려주지 않은지 계속 괜찮다고만 하는 거예요. 괜찮지 않은데. 집단 소송 참여자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암이 걸릴 수 있다는 그러한 두려움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신체, 정신 또는 재산의 손해를 입은 데 따른 제조물 책임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해당 제품은 12년간 국내에서 11만 개가 팔려나갔는데 몇 명이 이식받았는지는 파악조차 안 됩니다. 지난 2월 다른 제품보다 암 발생 위험이 6배 높다는 미 FDA의 경고 이후 프랑스, 캐나다 등은 즉각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호주, 영국은 이식받은 사람들을 등록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희귀암 환자 발생을 확인한 뒤에야 실태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양인과 동양인의 사이 면역 체계가 반드시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식약처에서 좀 미리 어떤 전수조사나 어떤 규제 같은 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부작용 보고가 이제 제대로 되지 않고. 프랑스는 한 발 더 나아가 엘러간사 제품뿐 아니라 모든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의 유통을 금지했습니다.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해외보다 3배나 높은데 정부의 대처는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국내에서 쓰는 유방 보형물이나 인공관절 같은 의료기기의 대다수는 다국적 기업이 생산한 수입 제품입니다. 앞서 보셨듯 의료기기의 부작용이 나타나도 피해 보상을 받는 길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2010년 한 다국적 기업의 인공 고관절에서 뼈가 녹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업체가 자진 회수와 보상을 결정했지만 수술받은 환자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이라고 합니다. 부작용이 어느 날 진행돼서 오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올 정도로 불안하고. 공식 보상 기간은 이식 후 10년.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부작용이 나타나면 보상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국내 진료 기록을 번역해 보낸 뒤 해외 전문가 자문을 거쳐야만 합니다. 새벽에 이제 오한하고 다리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안 움직이더라고요, 다리가. 신청을 했는데 그대로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한 2달 된 것 같아요. 국내 업체가 아니다 보니 환자들로선 더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기기 부작용은 한 해 평균 1,000건가량에 이릅니다. 최근 5년간 부작용 발생 업체를 보니 상위 5곳 가운데 80% 이상이 다국적 기업이었습니다. 현행 의료기기법에는 보상 관련 규정이 없어 업체 스스로 보상하기만 기다려야 합니다. 소비자 단체는 의약품 피해 구제처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와 함께 업체의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충분하고 안정적인 보상을 하기 위해서 그런 보험들을 사전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집단 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K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홍콩에선 다음 주말 또다시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홍콩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회를 이끄는 건 홍콩의 청년들인데요. 우산혁명에 이어 이번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조슈아 웡을 송금한 특파원이 만났습니다. 4년 전 우산혁명을 주도했던 18살 소년 조슈아 웡. 22살 청년이 되어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인구 700만 명의 홍콩에서 170만 명이 참여하는 기록적인 시위의 동력은 젊은이들이라고 웡은 밝혔습니다. The passion of Hong Kong student is just similar as student in Korea 3 decades ago with their passion to fight for democracy. 우산혁명은 더 많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낸 계기가 됐다며 미완이었지만 실패한 혁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Even the political system remain unchanged, but with the lesson we learned on umbrella movement, it's just trigger how we determine to continue our fight. 송환법 철회를 요구하며 시작한 집회는 1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목표는 행정장관 직선제 그리고 자치권 확보입니다. The ultimate aim of this movement is to have free election. We need to elect our own government to be the master of our own house. 중국 선전에 아직 수만 명의 무장 병력이 대기 중인 상황. 중국의 무력 개입은 사태를 장기화할 뿐 해결책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Sending troops to Hong Kong is not the way out. Political crisis might solve by political system reform. Free election is the way out.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조슈아 웡. 촛불 집회를 경험한 한국인들에게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And we just learned a lesson from the Candle Night Assembly in Korea. South Korea should take a stronger approach to support Hong Kong democratization. 홍콩에서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뉴스주민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오늘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사진 한 장 먼저 보실까요? 왼쪽에 김무성 한국당 의원, 오른쪽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나란히 앉아 있죠. 예. 오늘 그 한국당 중진 의원들이 보수 통합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는데 저렇게 나란히 앉은 두 사람 격한 대립 상황을 보였습니다. 격하게 대립했다는 건데 김무성 의원이나 뭐 김문수 전 경기지사 막역한 사이 아닌가요? 네, 동갑내기고 같이 정치도 함께 오래 했었죠. 그런데 예. 오늘 상황에서는 김 전 도지사가 포문을 먼저 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무성 의원, 당신은 앞으로 1000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 간단한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김무성 의원은 1000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1000년 이상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실 발언치고 굉장히 수위가 높은 발언인데 네. 이 탄핵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래도 이제 김무성 의원이 이제 탄핵에 찬성했던 전력을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석방 투쟁을 한국당이 왜 더 강하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격한 발언을 이어간 상황이었고요. 김무성 의원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 이제 웃음도 섞어가면서 나름대로 차분했는데 발언을 좀 강하게 했거든요. 역시 받아쳤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탄핵은 역사적 사실로 현재 굳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탄핵에서 문제를 불러왔다 하는 지적은 잘못된 지적이라는 점을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연사를 좀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연사를 잘못 선택한 것 같다. 역시 김 전 도지사를 겨냥한 말이었죠. 이게 지금 보수 통합을 위한 자리였는데 결국 항상 걸림돌이 탄핵이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오늘 거의 김 전 도지사 혼자 이 탄핵 얘기를 주로 이어갖고 비박계 의원들이 좀 반대 입장을 얘기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예. 그러다가 김 전 도지사 막말도 튀어나왔는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문재인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총살감이지. 어떻게 문재인 이런 식으로 이명박, 박근혜 다 구속시키고. 그러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설명은 하지 않겠고요. 어쨌든 모처럼 한국당 중진 의원들이 진지하게 보수 통합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라고 만들어진 토론의 자리였는데 김 전 도지사 과격한 발언들로 그런 취지가 좀 무색해졌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수 통합은 사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어떤 전선을 지금 만드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통합에는 바른미래당도 있고요. 그 바른미래당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오늘 손학규 대표가 이른바 손학규 선언 기자회견을 했는데 빅텐트를 짜겠다, 안철수, 유승민을 끌어들이겠다. 그래서 제3의 길로 내년 총선을 준비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는데 곧바로 오신환 원내대표, 손 대표를 반대하고 있죠. 리더십은 이미 붕괴했고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맞섰습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도 역시 뭐 당장은 봉합이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주민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올해 100살이 된 우리나라 1세대 철학자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새 수필집을 냈습니다. 노 철학자는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김석 기자입니다. 아무 도움 없이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수영과 산책, 규칙적인 식사로 건강을 관리합니다. 1920년에 태어나 올해로 100세. 지금도 한 해 150회가 넘는 강연을 거뜬하게 해내는 원로 철학자 김형석 교수입니다. 젊은 세대를 위해 쓴 새 수필집 출간을 기념하는 자리. 일제강점기이던 중학생 시절 같은 반 친구 윤동주 시인과 함께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기억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자퇴하고서 학교를 그만둔 친구가 나하고 윤동주 시인하고 둘이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외세에 빼앗긴 조국의 현실을 차츰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강제로 학교를 1년 쉬는 동안 수많은 책을 읽어나갔고 그때 독서가 철학자의 길로 들어서는 밑거름이 됐다고 회고했습니다. 사람은 이게 불행한 경험을 겪는 것이 적대를 난 손해 아니랄 거예요. 100년을 살아오면서 젊은 세대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던 깨달음의 이야기들을 수필집 2권에 담았습니다. 자신이 살았던 시대보다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며 닥쳐오는 시련에 당당히 맞서라고 조언합니다. 사회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이 사회에 무엇을 줄 수 있고 또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가 하는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